동료가 이런 멘트를 한번 했어요. 러시아 말은 들어가는 문턱이 높지만 출구가 낮다. 근데 한국어는 들어가는 문턱도 높고 출구를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글은 하루아침이면 배울 수 있는데 한국어는 죽을 때까지 못 배워요. 예, 예. 출구가 안 나와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왜냐? 왜 그러냐?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BC 아시아학과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라스킨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프너즐 한국 이름 주다희라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한국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입니다. 참고로 박사학위를 UBC에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제자 1호입니다. 그때 98년도였어요. 그때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를 이제 뭘 할지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대학원 한번 좀 이제 알아볼까 했었어요. 인터넷이 막 시작한 무렵이었어요. 근데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문학 공부할 수 있는 석사 과정이 어디가 적당한지 올렸는데 갑자기 긴 답장이 온 거예요. 그 긴 답장이 굉장히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 지금 석사 과정에 있다. 그 중에서 어디가 문제점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그 졸업 잘 안 시키고 저 사람은 이제 제자 신경 안 쓰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데가 UBC다. 제가 거기서 이제 교수하고 있다. 이런 답장이 이제 왔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러스킨 교수님이 그분이셨어요. 저렇게까지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신경 써서 다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은 교수가 되시겠다 해서 한번 도전했죠. 하버드랑 UBC 이렇게 붙었어요. 어디 갈지 하다가 교수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장학금까지 다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버드는 어쨌든 뭐 필요 없고 하버드를 제치고 하버드 제치고 꼬시려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생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UBC에 간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예요. 95년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그런 대학원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자. 그때는 정말 갈 데가 이제 몇 군데가 밖에 없었어요. 지금 훨씬 교수도 많아졌고 갈 만한 프로그램은 지금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죠. 5군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한 3배, 4배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 특징이라기보다는 그 한국어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언어라는 게 항상 변하지만 그 한국어도 그 사이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는 그저 영어와의 족을 통한 변화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영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영어 차용어라든가 영어의 그 영향이 막강해졌어요. 유감스럽게도. 그 하나만 좀 어려운 점이고, 한자와 한자어는 물론 공부하기 어렵지만 가장 우리 영어 화자한테 가장 어려운 것은 영어에서 들어온 차용어들이 인 것 같아요. 어떤 영어 단어를 써도 되는지 어떤 영어 단어를 쓰면 통하지 않는지 그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발음이 좀 이상한 그런 단어도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좀비라는 말 나왔어요. 좀비. 근데 그 좀비가 뭐지? 무슨 존자 무슨 비자? 근데 알고 보니까 좀비야 좀비. 그런 말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도 어제 저는 변압기로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이제 기계가 있는데 변압기를 안 부르고 트란스? 영어로 트랜스로 하면 훨씬 다른 의미인데. 트랜스 얘기를 하니까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트랜스 이제 이런 이제 들어왔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변압기였어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글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읽어내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어예요. 그때 막 짜증나요. 한국말이면 읽고 이렇게 막 배우는데 영어구나 이렇게 이럴 때는 약간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어 학습자에게는 사실 더 어려워요. 뭐 그때 당시에는 한자 훨씬 많이 보였죠. 길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글에도 신문에도 이제 나니까 신문이나 그런 문헌에다가 한자를 다시 또 쓰자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배우기는 배워야죠. 80년대 중반에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는 1월
영어에서 들어온 그런 차용어도 가끔씩 쓰였죠. 며칠 전에 얘기를 하다가 구라파라는 말 이제 써버렸어요. 근데 요즘에 구라파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유럽인데 옛날에 배운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오신 김에 제가 또 여름마다 숲속의 호수 가서 이제 젊은 애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의 말투, 네, 말투가 그게 제가 못 알아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 그래서 깡통 안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울려. 이제 음이 올라가든지 아무튼 말하는 습관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특히 여자들이 말하는 한국어가 그 사이에 많이 편했어요.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본 동료가 이런 멘트를 한번 했어요. 러시아 말은 들어가는 문턱이 높지만 출구가 거기 문턱은 낮다.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지는데, 근데 한국어는 들어가는 저기 그 문턱도 높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그 출구를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계속 그 출구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맞아요. 예, 근데 왜냐? 왜 그러냐? 한국어는 알파벳이고 이러는 음절 위주로 하는 것이고, 중국은 한자, 표의 문자고, 예, 그리고 한국어는 표음 문자고, 학습자에게는 좋죠. 배우기 쉬우니까.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계속 한글만 이 한글하고 한국어를 혼동을 시켜요. 한글이야 쉽죠. 근데 한국어는 엄청 어렵죠. 한글은 하루아침이면 배울 수 있는데 한국어는 죽을 때까지 못 배워요. 주소가 안 나와요. 맞아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데 이게 알아듣는 데까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예요. 어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학적인 그런 요소보다 한국어를 배우는 환경,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장 큰 장벽이 언제나 영어예요. 영어 화자가 한국어를 배우게 되면 가장 큰 저주가 영어예요. 왜냐? 만나는 사람마다, 더군다나 학교에 있는 사람은 이제 좀 인텔리잖아요. 말하자면 교육 있는 동료들이랑 이제 만날 때 다들 영어로 하려고 그래요. 심리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져요. 영어로 할 거냐, 한국말로 할 거냐. 교육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죽어도 외국인하고 한국말을 안 하겠다는 그런 한국인이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연세대학교 그 당시에 어학당 다니는 아이들이 재미교포 아니면 제1교포들이었는데요. 재미교포랑 같이 다니면은 영어만 이제 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재미교포도 좀 약간 피하고 제1교포 친구하고 좀 많이 이제 어학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어학적인 물론 문제도 있지만 뭐든지 굉장히 많죠. 문장마다 뭐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원래 번역하는 일은 한 단어 한 문장마다 100번 고민하는 일이 번역 일이에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완벽한 번역이라는 게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고기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번역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정확한 라틴어로 된 그런 용어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영어 화자가 알아듣겠어요? 모르죠. 그냥 칼치라고 하면 되죠. 아니면 뭐 사전에 나와 있는 무슨 세이블 피쉬인가 뭐 그런 거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본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칼칼하다. 한국어 같으면은 웬만한 의성어, 의태어가 다 부사잖아요. 하다 아니면 거리다 아니면 이다 아니면 되다 붙이면 쓰는데, 근데 영어에는 동사예요. dazzle, frazzle, fizzle 뭐 그런 말이 얼마든지 많죠. 그래서 한국어인 경우에 부사로 나왔던 것을 이제 동사로 이제 번역하면 되죠. 중요한 게 1대1로 이제 번역이라는 것이 없어요, 세상에도. 그러니까 물론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한국 단어 하나가 이렇게 영어 단어로 이렇게 묶는데, 번역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장, 그리고 그 문장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이 맥락을 다 이제 받아들여서 가장 비스듬하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번역자의 중요한 일이라고. 근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탔잖아요. 그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저로서는 가장 좋았던 것은 한강 작가님의 그 번역가 이름이 뭐지? 데브라 스미스인데요.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영국 출신이고 한국말을 대학교를 졸업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독학으로. 소문에 의하면은 한국어
회화 실력이 그다지 좋지 않대요. 근데 그게 좋아요. 왜냐?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하려면은 소위 한국인의 그 정서를 잘 알아야 된다. 한국어 회화가 잘 안 되면 무슨 번역을 잘하겠느냐. 그런 사고방식이니 근데 천만의 말이에요.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영어를 잘 써서 훌륭한 번역을 했고 영국에 있는 말하자면 유학생, 한인 유학생이 했더라면 상을 받았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번역이라는 것이 한국인이냐 아니냐 아니면 한국말 회화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사실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양 있는 그리고 영어를 진짜 잘 쓰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역자가 그 작품의 가장 클로스 리더가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읽고 또 읽고 수몇 번 이렇게 읽어서 그 뉘앙스를 하나하나 잡는 일이 이제 제 일인데, 그러다가 제가 그 작품을 안 읽는 것도 미스할 수도 있고 번역 뭐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실수를 찾아내고 잡으려고 하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번역은 항상 더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번역가가 나와서 더 이렇게 더 잘하면 되지 않나. 훌륭한 번역이라는 것이 결국은 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ear. 이제 영어로 나온 작품이 술술 들어와야 돼요. 사람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원래 이제 작품에 이제 하려고 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정확한 작품인데 이제 표현이 이제 어색하든지 살아있는 이제 언어가 돼야 되는데 약간 이제 너무 딱딱하든지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번역했을 때 그 번역 자체가 이렇게 빛나야 돼요. 처음으로 배웠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교재였어요. 교재 별로 없었어요. 1980년대 초에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명도 언어학원에서 신부님들이 썼던 시리즈 하나, 그리고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일대 마틴 교수가 1950년대 말에 쓴 교재도 있었는데 완전히 로마자로 돼 있는,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는 많아졌지만 완전 좋아졌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어학당 1급에서 4급까지 교재를 따라 보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그때 정말 충격받았던 게 5급 딱 수업 들어가니까 뉴스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난주는 4급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는 5급인데 그게 점프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문제입니다. 저 고급 한국어 교재라든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학생 수도 적고요. 적어도 영어권에서는 학생 수가 적어서 폐강되고, 그 비율이 5대 1입니다. 1학년 한국어에 100명 있으면 4학년 한국어를 듣고 있는 학생 수가 많아봤자 뭐 15명. 그거 사실 많은 편이에요. 3학년, 4학년 이제 오르면 오를수록 학생 수가 확 줄어들어요. 근데 그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어도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어나 일어의 경우에는 그 현지에 가서 고급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특히 장학금 같은 건데, 한국어의 경우는 적어도 영어화죠. 적어도 북미 학습자를 위한 기회가 사실 없다시피 합니다. 좀 유감스럽지만 그 많은 학생이 사라지지 않도록 뭔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배웠을 때는 재밌다, 공부할 만하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 3학년쯤 되면 다들 어디 갔지? 그리고 4학년쯤 되면 혼자 있는 거예요. 안 그래?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학적인 그런 요소보다 공부하는 환경 더 중요하고 역시 더 달라요. 일본 가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려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리고 중국도 뭐 대륙이든 대만이든 기회가 많거든요. 한국어의 경우는 적어도 북미와 서유럽의 경우에는 자비로 와라, 그 태도가 그런 것 같아요. 북미하고 서유럽은 부자 나라들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비로 와도 된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라는 것을 소위 부자 나라 학생들의 경우는 장학금 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 물론 부자 나라이지만, 근데 부자 나라라고 해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돈이 남아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의 경우는 캐나다도 비슷하지만 웬만한 대학생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어마어마한 빚을 안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 돈을 내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계속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예요. 일본어 교육
미국과 중국 교육의 역사가 한국어 교육보다 훨씬 깊기 때문에 쌓여진 그런 노하우라든가 교재라든가 교육 자원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줄고를 찾을 만한 그런 도구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학습자가. 근데 한국어의 경우는 그 도구마저도 잘 없어요. 해외 한국어 교육이라는 분야가 생긴 지 뭐 100년 전에 이 선교사들이 여기 현지에 나와서 배웠던 거 제외하고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생겼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1981년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대학교 차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수가 374명이었어요. 지금은 2만 명 넘어요. 근데 그만큼 가르치는 데가 뭐 버클리, 하버드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140군데쯤 되는데요. 근데 그 140군데 중에 4년 동안의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데가 역시 40대도 안 될걸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과정을 제공하는 데도 30군데 될까 말까 그래요. 한문 교육도 한번 좀 말씀해. 한자 교육 받고 안 받고 그 차이가 뭐냐면, 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를 알면 그 단어의 그 이제 환경 어쨌든 보고 맞춰볼 수 있어요. 뒤에는 한자를 모르면 그냥 이제 한글 두 문자인데 한자를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숫자고 어떤 문자고 어쨌든 이렇게 맞출 수 맞죠. 있어요. 그 문해력을 키우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 한국 내에서 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이제 좀 핫 이슈가 이제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건데요. 근데 한국 내에서는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한자라고 하면은 일단 무서워서 한글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자 교육 못 받았어요. 당시에 뭐 어쨌든 소통이 이제 목적이니까 안 받았다고 해서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 고급으로 이제 올라갈수록 한자 교육 없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받은 이제 교육이 한자 교육이 많이 있었죠. 네. 한자 교육이 문제예요.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문제인데요. 외국인들한테 한자와 한자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한인 한국어 교육학자가 한국어를 외국인들한테 가르칠 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외국인이니까 그 정도 하면 되지, 눈높이를 너무 낮게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니까 한자를 배울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해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다수의 한국어 선생님들은 국문과 아니면 한국어 교육과 나온 그런 출신들이 아니라 영문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왜냐?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은 외국어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주로 영어를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영문과 출신이 한자와 한자 교육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훈련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아예 이제 안 하고 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심한 문제입니다. 정말 그 고급 한국어를 위해서는 큰 문제입니다. 한자 교육이라고 하면은 과거를 이제 보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고급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럼 어휘력이 문제라면은 획순이라든가 흠과 음을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라 국자, 뭐 한국 할 때 국이라는 그 한 가지 음절에 나라라는 뜻이 붙여질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그건 사실 역시 말하자면 지식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리고 넓은 세계로의 출입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태도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자 교육을 할 때는 한자를 쓰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잘 못 쓰거든요. 제 글씨가 뭐 영어든 러시아어든 프로든 형편없어요. 못 써요. 그리고 제가 쓰는 한자가 그렇지 맞아요. 너무 못 써요. 한글도 잘 못 써요. 근데 뭐 쓸 필요가 있겠어요? 읽기가 가장 중요하죠. 큰 그림을 볼 때는 이 한자를 가지고 어떤 단어를 더 많이, 어떤 추가적인 어휘를 배울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그 어휘력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과거 보러 보는 것도 아니고.